좀 참신한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빅뱅을 쭉 끌어오면서 여태까지 질문이란 무엇인가를 저희한테 질문해 주신 연사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질문 키워드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고요. 교수님께서 마음에 드는 질문 키워드를 향해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좀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또 불안한 감이 좀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빨리 극복할 수 있게 좀 땡겨줄 수 있는 거라든지 어떤 그런 대책이라든가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은지. 저도 제 자제들이 또 대학생이고 학교 졸업생이고 네. 저는 또 이미 퇴직을 했고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고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재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취업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사실 전공이 사회학이고 이제 통계를 많이 이제 다루는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었던 프로그램이 뭐 예를 들어서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영국의 제3의 길 같은 거예요.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 분배 평등보다 기회 평등 뭐 이래가지고 내가 40대 은퇴를 해도 직무 재교육을 받으면은 뭐 근데 경험적으로 어떤 나라건 40대의 퇴직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재취업을 해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제조업이 생각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딴 걸로 대체돼야 되는데 거기서 일하시고 계신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은 갑자기 뭐 직무 재교육을 받아가지고 무슨 게임을 코딩하고 이렇게 될 수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급격한 구조조정을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되고 그 단기적인 고통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예.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 엔드 오브 잡이라는 책이 한 몇 년 전에 미국이랑 전 세계 영어로 된 책이 그 히트를 쳤었는데 그 일의 종말이에요. 이제 로봇이 다 해서 없다는 거예요. 뭐 공장을 통해서 내가 출근을 해가지고 임금을 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트랜지셔닝이 그럼 순조롭게 일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장밋빛으로 아름답게 그리시는 분들조차도 단기간, 이 단기간이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단기간에 그 트러블링 타임, 이 굉장히 힘든 타임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피하는 방법은 뭐냐? 뭐 사회안전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혼란과 어둠을 틈타서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제대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면 굉장히 불확실해진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라리 불확실함을 즐겨라. 예? 그리고 불확실함을 헤쳐나가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지 옳은 전망과 대학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선택을 하려고 그 순간 노력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지금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답들 중에 그냥 한 단편적인 대답 중에 하나. 우연찮게 보니까 이 질문 좀 훌륭하신 것 같아요. 불확실한 것의 장점. 예. 사람이 확실한 걸 좋아하느냐, 불확실한 걸 좋아하느냐. 그죠? 여러분, 여기 불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전속력을 다해가지고 비상구로 가실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실험이나 이제 이론을 뒷받침한 뭐가 합리적이냐. 내가 가장 확실한 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합리적인 행위는 아까 누군가가 대답을 하셨듯이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만약에 줄 서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같이 줄 서서 갈 사람들이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를 하면 줄을 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목사님인데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하다가 잡혀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사형을 당했어요.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에. 근데 이분이 그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확실한 걸 너무 좋아하게 되면 이 불확실한 것을 눈앞에 두고 이 마음의 긴장감을 유지할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전체가 그 수준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의 긴장, 이 불확실해서 어떻게 하지라는 긴장으로부터 우리는 피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순간과 모색하는 순간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거 10가지 대안 중에 빨리 정답을 맞춰가지고 저길로 가야 될 텐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대학 입시하던 습관에 젖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대답이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말 대답이 없다라는 거를 결혼해 보시면 알게 될 건데, 이것도 편집을 네, 네.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네.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상당히 발전이 더딘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나쁜 규제는 풀고 좋은 규제는 가지고 있고 로 클리어하게 결정이 되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자꾸 불확실성을 말씀드린 거는 이 명문화되어 있는 어떤 법의 한 조항도 사실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모호하게 쓰여졌다는 게 아니고 어떤 정책도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무슨 신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규제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점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질문의 초점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첫 번째 대답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대답은 우리가 뭘 또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인터넷 이후의 IT 산업에 있어서 저희가 자꾸 이제 선진국 예를 쫓아가려고 해요. 미국은 이렇게 하고 영국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빨리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근데 이건 저희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무슨 워크숍을 갔어요. 갔더니 이제 거기에는 전산학자들도 오고 변호사들도 오고, 그래서 인간사회에 무슨 IT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 벨기에 변호사가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너희들 그 인터넷 실명제가 어떻게 됐느냐를 자꾸 물어봐요. 그 인터넷 실명제라는 게 저희 나라에서 지금 위헌 판결 나고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벨기에 변호사가 물어본 거는, 그 나라도 댓글에 사람을 상처 주고 아니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문제가 심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생각해 봤던 게 인터넷 실명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신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은 우리가 후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먼저 경험했던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대통령 먼저 뽑아본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나 유럽보다. 그리고 인터넷 통해 가지고 정치 변동을 일어난 것도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가짜 뉴스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기 전에 훨씬 전서부터 저희 나라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모범이나 정답이 없는 길들, 가지 않은 길들을 저희가 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실 때, 사실은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판단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데이터와 어떤 뭐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판단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수님이 이제 네. 질문 키워드를 보고 네. 예측을 못해서 질문을 못 찾겠다라고 하는 게 참 재밌었어요. 저희가 네, 4차 네.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다 기계와 같은 정확도와 알고리즘으로 돌아간다면 서로 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게 인간적이고 너무 좋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저는 사실 불안하고, 네. 그렇다면 우린 앞으로 어떤 인간이 돼야 되는지 네. 그 해답을 2부 강연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기계에 대한 공포 처음 느끼셨을 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자리를 인공지능이 한번 교체 대신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같이 놀아볼까? 인공지능을 적대시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기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기계에 대한 공포 언제 처음 느끼셨어요? 영화 보면서 기계에 대한 공포 처음 느끼셨을 때. 터미네이터. 1, 2, 3. 그거 부모님과 같이 집에서 DVD. 그렇죠. 저는 터미네이터 2를 극장에서 본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기계가 우리를 막 공격하고 그럴 때. 여기 동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로봇이 사람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봇은 히치봇이라는 거예요. 히치가 이제 히치하이킹은 아시죠? 길에서 이렇게 차 잡는 차. 근데 저 로봇가 저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냥
재밌게 만든 로봇가 아니고 실제 그 캐나다의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입니다. 실제 로봇이에요. 그 보스턴에 있는 한 신문사의 기자가 저 로봇을 태우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름이 뭐니, 나이가 얼마니, 여러분 지금 뭐 스마트폰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동문서답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히치봇은 가다가 부서졌어요. 밤거리의 취객이 미국의 한 도시에서 저걸 부셔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히치봇이 뭐 그렇게 크게 해를 준 것도 아니지만 왜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해? 너 이상하다 그러면서 부시는 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바둑 전에 체스가 먼저 무너졌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체스 마스터라고 하죠. 체스 챔피언. 이분들이 근데 속절없이 무너졌거든요. 인공지능 거에. 자, 이제 두 번째, 좀 지적인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무너졌으니까 체스 그만두자. 바둑 그만두자. 뭐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지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같이 놀아볼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공존해볼까가 지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프리스타일 토너먼트라는 건데 뭐냐면 두 사람의 체스 대국자가 각자 노트북에 인공지능을,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넷이 같이 두는 겁니다. 이거는 허재 구단이 지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일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중일 대표 기사들이 일본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넷이 대국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둑을 사랑하고 바둑을 좋아하고 바둑을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적대시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기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하버드 대학과 그 옆에 있는 MIT 대학이 공동으로 만드는 랩 중에 하나인데 저게 의대 랩이에요. 근데 저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의사들이 앞으로 내가 손으로 수술을 하는 것보다 기계나 로봇이 수술을 하는 게 더 나아질 거다라는 깨달음 안 해요. 물론 계속 손으로 수술하시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MIT랑 공동 랩을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앞으로 로봇을 조종도 잘해야 되고 디자인도 잘해야 된다. 소프트웨어도 쓸 줄 알아야 된다. 실제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로봇과 함께 일해보겠다라는 그 자세, 이게 실제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보다 인공지능을 몸으로 부딪혔던 이런 사람들의 직접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세요? OECD에서는 친절하게 미래 노동시장 참여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그린 것인데 저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 기계가 많아져서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OECD가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 구조도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변환이 뭐 프리랜서나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어쨌든 공식 통계에 잡히는 노동시장 참여를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목할 거는 뭐냐면은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여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에요.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 여자들은 조금 더 증가했다가 함께 떨어지지만 남자보다는 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성분들. 네. 저는 딸만 있어서 저 통계를 즐겨보는데. 근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주어진 룰과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복잡한 일을 할 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통계적으로나 심리학 조사에서도 항상 증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최근에 거대 IT 기업의 CEO가 자꾸 여자가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조합을 해봤을 때 사실은 우리를 대체할 수도 모르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공포를 갖기보다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능력을 우리가 먼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분신처럼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애들이 오락만해, 동영상만 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래가 그쪽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면서 스마트폰을 쥐어주든 아무 생각 없이 쥐어주든 쥐어주는 건 똑같거든요. 별 시간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인간의